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의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책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유는 없다란 책을 준비해놨는데요. 벌써 6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언제 방송을 했나 보니까 책을 소개한 거는 5월 1일 날 내 아이가 미워질 때를 처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한 달 반 동안 6권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만 잘 들으셔도 한 달 반 동안 심지어 6권의 책을 읽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시간 되면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읽고 있고, 그리고 또 책을 읽고 나서 방송을 안 하는 책도 있어서 저는 이제 6권보다는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꽤 읽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방송을 하게 되면서 저도 책을 좀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유는 없다. 이 책은 정말 별로 안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절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알라딘 중고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 책을 좀 권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정말 이 책은 방송을 해야겠구나 그런 막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방송했던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어찌 보면 저 말고도 읽으신 분들도 많고 또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꼭 방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이 책은 아마 읽은 분들 없고 지금 또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방송 아니면은 이 책을 접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접하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제가 이제 이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혼을 소재로 한 책도 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혼을 그 소재로 한 책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예, 아마도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않고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책이 많죠. 근데 결혼에 대한 책을 잘 보면 그 안에 이혼도 다뤄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과 이혼이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그 디보스 버스팅이라고 이혼 깨부수기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책이 한국에는 결혼 부부 심리학 뭐 이렇게 부부 심리학인지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 출간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또 보면 그 책은 이혼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혼 상담 워크북 뭐 이런 책도 있긴 한데 그런 책을 봐도 그다지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와닿게 쓴 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적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도 적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책은 굉장히 드문 책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얘기를 25년 동안 추적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드문 내용이고 누구나 쓰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자는 주디스 S 윌러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책을 찾아봤는데 다른 책이 그다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쭉 이렇게 추구한 책인데요. 다른 책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참여시킬 것인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책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굉장히 그 역으로 이혼을 할 때 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이 책을 꼭 제대로 소개하고 싶다. 나도 읽은 것처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할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책이 총 5장이 있는데요. 1, 2, 3, 4, 5장 5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1장과 2장이에요. 소개할 내용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것도 2번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장은 이혼 한 번쯤 꿈꿔본 환상이고요. 2장은 엄마 아빠만 행복해지려고 이혼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혼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결혼을 깨마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다 크면 이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불행한 결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혼이 낫다라는 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그런 논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저와 이 책에는 다른 점은 이제 저는 애가 없이 이혼을 했다는 게 좀 많이 다른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애가 없었는데 솔직히 애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장담을 못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이혼은 생각보다 정말 정말 힘들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면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자기가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런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됐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여자에게 결혼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큰 부분, 이런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만큼 그런 비중이 그렇게 비중이 크니까 이혼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재혼을 하고 남편하고 잘 지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나의 불행한 과거는 이 사람이 싹 다 잊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보상도 바란단 말이죠. 나의 불행한 과거를 이 사람이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스스로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는 이혼을 극복했고 심지어 재혼을 했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번 어떻게 보면은 큰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말끔히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평생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사소하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뭐 별 큰일은 아닌데 어 이제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결혼해서 한 1, 2년 좀 지나서요. 근데 그때 내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남편이 처음 제주도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좋다 좋다 막 그러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와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남편이 일을 다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놀면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그래 우리 제주도 와서 살겠다 이러면은 기분 좋게 끝날 얘기였을 텐데 제가 좀 정색을 하고 그건 싫다고 막 이런 거예요. 여행은 좋지만 와서 사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자기 일 그만두고 여기 와서 논다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인식을 별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아니 제주도에 와서 일자리 찾는다는 얘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은 게 내가 언젠가 남편이 일을 안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발언 속에는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것까지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서 제가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뿌리 깊게 그 이혼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시절이 지나면서 굉장히 제가 그 재혼을 한 후에도 이혼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이혼은 누구의 잘못이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없었던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예,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들은 어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루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한 걸 수도 있지만 해결을 못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루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결혼 생활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되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서로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남편이 오늘 뭐 너무 힘들어서 나 회사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예전엔 굉장히 그 소리가 민감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나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막 이렇게 대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한 본인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어떨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워낙 어린 시절에 이혼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 책에도 나왔는데요. 통계가 이혼의 80%가 아이들이 9살 되기 전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9살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그 간접적으로 이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건데 그 아이들은 자신과 상관없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그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라는가가 또 개인의 그 아이의 책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문제를 극복하는 거는 이혼 당사자 어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릴 거라는 거는 쉽게 상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이제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1장 이혼 한 번쯤 꿈꿔본 환상에서 이 안에 이제 소제목들이 내 안에 잠재된 이혼, 아이 생각해서 그냥 살까, 이혼할까, 내가 행복하다면 아이도 행복할 거라는 착각, 이혼 과정에 아이들을 참여시키자 부모의 이혼이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아이는 부모의 결혼 생활에서 삶을 배운다. 이런 이제 주옥 같은 그 제목이 있는데요. 자,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방송이니까, 이 1장을 제가 다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확 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책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1장에는 두 아이가 나와요. 두 아이가 나오는데, 한 아이는 그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오고요. 한 아이는 보통 가정에서 자란, 보통 가정이라고 해서 정말 무슨 화목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아이한테 잘해주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보통 가정에도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관계 어려움도 겪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두 아이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이는 카렌이라고 부모가 이혼을 한 가정의 여자아이고요. 게리는 이제 부모가 뭐 사이가 나쁠 때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자란 그 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부모의 이혼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게 되었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모가 이혼한 카렌이라는 아이는 그 부모는 어쨌든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잘했던 부모예요. 그래서 카렌의 아버지는 피부과 의사였고 카렌의 어머니는 상류층 주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화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꼿꼿이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보면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그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어쨌든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유가 있었던 게 그 카렌의 엄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충격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이제 기간에 남편한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원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된 뒤 카렌은 남겨졌고 아버지는 6개월 후에 젊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5년 후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부모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카렌은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저는 이런 경우를 볼 때도 있어요. 꼭 부모가 이혼을 해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자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렌은 부모의 이혼을 통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뭐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부모가 아이한테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정서적인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부모한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일찍 처리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카렌은 이혼하고 어머니랑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위로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 아버지에 대해서도 상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의 역할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러면 자신의 결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이나 면접권을 놓고 격렬하게 싸운다. 그 싸움은 흔히 생각하듯이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절망감을 치유하기 위해 치르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 모두 아이가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방저방 돌아다닌다고 말한다. 카렌이 밝히고 있듯이 부모의 이혼은 아이의 삶을 크게 바꿔놓는다. 어린 시절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성격, 가치관, 애정관 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네, 꼭 그렇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됐더라기보다는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소녀 가정이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게리라는 그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를 설명하는 게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라고 물으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우리는 시내와 가까운 크고 낡은 빅토리아식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답니다. 친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7살이나 8살 때쯤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함께 시내를 나가곤 했지요. 라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혼한 순간 어린 시절이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보호자가 된다는 거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추억, 그 놀이를 한 추억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놀이는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놀이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관계를 유지하는 법, 갈등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토대가 된다. 이것은 모두 어른이 억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한다. 어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요새를 세우거나 나무집을 짓는 등의 놀이는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어른에게서 독립해서 또래들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다. 이런 놀이는 지도력을 길러주고 강해지도록 힘을 키워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놀이의 추억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이혼 과정에서 자란 카렌이 말한 거예요. 약혼자는 제가 어린 시절 잘 놀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그걸 제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의 말이 맞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요. 이렇게 카렌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저녁 식사나 정기적으로 그 갔던 가족과의 휴가나 행사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명절이나 이런 거 되게 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 이제 이에 반해서 이혼 가정 자녀가 휴일이나 가족 휴가에 대해 기억을 더듬으면서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휴가나 크리스마스는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데 어디서 누구와 함께 휴가를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 이런 거는 명절에 어딜 가느냐, 그것이 이혼 가정에서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쩌면 즐거워야 될 명절에 좋은 추억을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혼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가 어떤 게 있냐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혼을 해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수 있다라든가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어머니들의 2분의 1과 아버지의 4분의 1만이 이혼 전과 같은 감정과 애정으로 자녀를 보살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런 설명을 아니더라도 이혼 후에 아이를 전처럼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더 애정을 쏟는 것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는 물론 이제 양육비가 넉넉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업주부였다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한테 소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카렌을 얘기했었는데 카렌이 어떤 남자를 선택했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이제 닉이란 남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닉이란 남자가 처음부터 닉이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어디고 도망칠 곳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을 지낸 후 전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오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적어도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야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 말고 다른 선택이랑 있을 수 없었죠. 그와 함께 살면 언젠가는 결혼도 할 테고 그가 집을 나가는 일 따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남자를 만나서도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카렌처럼 대부분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젊은 여성들은 구원자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성에 우선권을 주는 데 익숙하다. 사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욕망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자기에게 의존하는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거절한다면 견딜 수 없는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경우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남자를 사귀는 여자들, 다른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보통의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도 문제가 많은 그 남자한테 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이 조금 더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해서 집을 떠나기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갖가지 교훈을 배운다. 부모의 다양한 모습들은 아이의 내면에 각인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아이만의 원형을 만든다. 자녀들은 부모를 지켜보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익혀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의 문제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꼭 이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혼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우리 연구에 참여한 여자의 절반과 남자의 3분의 1 정도는 스스로 삶을 개척했다.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힘들게 이루어낸 것이다. 친척들, 특히 조부모가 그들을 사랑하고 가까운 곳에서 역할 모델을 하기도 했다. 친척들은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유년기 추억들을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한테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모, 삼촌 그런 주변의 친척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가족이 많은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꼭 결혼 생활이 좋은 상태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혼한 상태에서라도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혼을 한 후에 드라마에 대해서 저도 나왔어요. 마더 게임이라는 제가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일본 드라마에서 보면 이혼을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그 할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혼한 가정이더라도 혹은 그냥 일반 가정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주변의 친척들이 얼마나 아이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일반 가정에서 자란 게리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게리의 부모님도 엄청나게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게에서 잤나 봐요. 그래서 게리가 아버지의 가게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게 얘기할 게 있구나. 스포츠나 결혼은 롤러코스터와 같단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도 있는 법이야. 내려올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고 올라갈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난 네 어머니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지. 지금은 네 어머니와 내가 결혼 생활에 슬럼프에 빠져 있다만 거기서 잘 벗어날 수 있을 게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게리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목이 메이는지 눈물을 참으려 눈을 깜빡거렸다. 우리는 미소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셨군요. 어린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게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였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혼 가정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을 참여시키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아이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든 이혼을 결정하든 부모가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용기와 계속 노력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혼하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가 얻는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물론 제3자가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불행한 여자에게 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과 성적인 만족을 포기하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민이 많은 남자에게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만 주는 여자와 계속 살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할 수는 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혼 뒤 자녀 양육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생활을 되찾는 것과 함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불행한 일반 가정에서 자란 계리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가정교육에 대한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보호받는다고 느끼며 비교적 만족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와 자녀 교육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부부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자녀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자녀한테 좋은 영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관계 되게 좋은데 자식한테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대로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대로 또 다르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나온 구절 중에 정말 정말 좋았던 독일의 소설가 파울이 얘기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전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따스함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따스함과 빛을 동시에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둘 다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다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말 정말 그래서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카렌 있죠? 카렌이 닉을 만나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카렌이 몇 년 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한 카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고 싸움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카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당황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우선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은 의견이 다를 때 항상 싸웠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는 그냥 집을 나가시곤 했어요. 두 분은 그렇게 해결했는데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남편인 케빈과 의견이 다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가 떠나거나 제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런 제 생각에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저도 역으로 우리 부모님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보고 자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안 좋다 생각을 한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문제를 회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어머니가 소리 지를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저도 모르지 않았나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갈등을 해결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렌도 이제 좀 뭔가 의견 차이 때문에 싸움이 나서 남편이 밖으로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걔 그 카렌이 이거 바로 끝장이군. 이런 일이 부모님께 일어났던 거야. 막 이러면서 변호사를 불러야 할까? 공동으로 계산한 은행 계산은 어떻게 하지? 이혼하면 애는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 개빈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게 키스를 했어요. 그는 우리가 싸운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개빈은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두 팔로 저를 꼭 안고 키스하면서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할 수도 있는데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끝이다. 우리 부부는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의 싸우지 않아요. 전 싸우는 거 정말 원하지 않는데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카렌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32살인 한 여자는 남편이 전처 딸의 소원을 우선해서 들어준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가정을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남편을 좋아했지만 전처 딸이 사춘기고 곧 독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떠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싸우는 것보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반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도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시작한다. 두 집단의 외적인 행동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은 다른 기대감을 갖는다. 카렌과 같은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 실패를 예상한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대부분 성공할 것을 예상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뭐 돈의 문제다 아니면 세상이 변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를 사회 현상으로만 보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 부모가 보여주는 결혼에 대한 모습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아이를 너무 많이 갖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 가정 자녀로서 아이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경험에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놓친 기회를 자기 아이에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사를 다시 쓰고 싶어 했다. 어찌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꼭 이혼 가정의 부모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사를 다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는데 관심도 없고 부모가 되는 것이 그렇게 고무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 부모보다 부모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은 잘 키워야지 막 이런 결심을 하고 그래서 보상받으려는 결심을 하고 한쪽은 그냥 시도도 하지 않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꼭 이혼 가정만이 아니라 그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또 자식을 낳는 거를 선택하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 아까 일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리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선택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결혼식 날을 잡을 때가 되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싸우던 일, 아버지가 나가시고 어머니가 울던 모습이 다시 내리게 떠올랐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공포스러웠죠. 만약 사라와 내가 똑같은 길을 가면 어떻게 하나. 저는 우리 결혼이 부모님의 결혼 생활과 다르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는 일종의 깨달음과 같은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인생에는 어떤 보장이 없고 만약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젊은 남녀는 게리처럼 결혼의 문턱에서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그러나 게리의 기억에는 부모의 결혼이 가졌던 두 가지 면이 있었다. 부모의 불행은 그에게 두려운 감정을 만들어줬지만 결혼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화해와 능력에 관해서도 깨닫게 했다. 이런 관찰은 그가 깨달음이라고 불렀던 결심의 기초가 되었다.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부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나빴을 때 노력하는 모습이 아이들한테도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전달되면서, 아이들이 인간관계나 혹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리도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게리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부모로서 함께 노력해 왔으므로 게리는 다정한 아버지가 되는 훌륭한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게리는 아버지가 되면서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들을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거, 아이 갖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질 못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부모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아이를 갖고 그 아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면 아이들은 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메시지를 주면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아이를 갖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과 싸울 때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극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갈등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의 중대한 시기에 안정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큰 힘이 된다. 성년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성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가 보여주는 본보기와 상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1장이 끝났어요. 이제 1장이 끝났는데 벌써 40분 넘게 녹음을 한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1장만 하고요. 2장을 다음 방송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2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폭력 가정에서 이혼을 경험한 렐이라는 남자아이의 또 이것도 25년을 추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 이혼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미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공부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 계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제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모의 결혼 생활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저희 첫 번째 결혼도 돌아보고 저희 현재 결혼도 돌아보고 또 제 아이와의 관계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유는 없다.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